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유산으로서의 불교 유적 및 건조물이라는 주제로 사례를 달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스리랑카 담불라 사원이고요. 다른 하나는 캄보디아의 앙코르 불교 유적 및 건조물입니다. 보시는 사진 왼쪽은 이 스리랑카 담불라 사원 스쿨 내부의 한 장면을 제가 캡처를 해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캄보디아 앙코르에는 뭐 앙코르 와트도 있고 앙코르 톰도 있고 합니다만은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앙코르 와트의 전경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례를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스리랑카와 캄보디아의 불교 유적 및 건조물을 통해서 이 두 나라의 불교 문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본 인도의 불교, 특히 아잔타 스쿨의 불교가 남방 불교로서 이렇게 전파될 때, 그 초입에 해당하는 나라가 남방 불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특히 남쪽에 있는 아시아의 여러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사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스리랑카 담불라 스쿨, 그 다음에 캄보디아 앙코르 와트와 앙코르 톰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보여드렸던 슬라이드에 조금 수정을 가한 것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인도 불교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잔타 스쿨과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의 보르부두르를 사례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설명을 드릴 때 잠깐 이 아잔타 지역의 불교가 남쪽으로 전파되는 과정에서 스리랑카를 거쳐서 인도네시아로, 그 다음에 캄보디아라든지 아니면 타이, 태국 등등 동남아시아로 이렇게 전파되어가는 남방불교의 루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이 라다크, 인도 북부지방에 중국과 접경한 라다크 지역과 그 다음에 중국의 막고굴,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으로 전파되는 이러한 북방불교의 전파 과정을 잠깐 소개를 하면서 아잔타에서 바로 스리랑카로 가도 좋았는데 의도적으로 제가 스리랑카와 캄보디아를 오늘 시간에 살펴보기 위해서 뒤로 밀어놨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스리랑카의 이 담불라 사원, 담불라 스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한 기원전 2200년 전에 이곳에 이 아잔타 불교, 즉 인도의 불교가 전파되어서 이곳이 신성한 하나의 성지로서, 또 현대에는 하나의 순례지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나중에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잔타 스쿨은 모두 5개 동굴로 되어 있습니다. 케이브 1, 2, 3개, 4개, 5개. 5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보통 소개가 되는 것이 입구에서 들어가서 1번 굴 보고 2번 굴 보고 3번 2번 3번 이런 식으로 보게 됩니다. 어쨌든 그거 조금 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기로 하고요. 스리랑카 내의 스쿨 사원, 즉 이 담불라 이외에도 스쿨 사원들이 스리랑카 내에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스쿨 사원들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보존이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습니다.
넓이가 약 한 2100 이르는 꽤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수많은 그 불교 벽화와 약 한 157개나 되는 불상과 신상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숫자의 한 석굴 안에 이렇게 많은 불상이 들어가 있는 사례는 그렇게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예, 물론 아잔타 석굴에서도 불상들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만은 그 공간 면적에 비해서는 이 스리랑카 담불라 사원이 상당히 밀집도가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 담불라 사원 같은 경우는 기원전 3세기에 만든 불교 석굴 사원이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3세기에 만들었으니까 뭐 거의 완성됐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2세기 뭐 후반이나 중반 이후부터 만들기 시작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는 오늘날까지도 불교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을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12세기 말에 이르게 되면은 니신카 말라 왕에 의해서 이 석굴 상층부에 있는 상층부에 있는 동굴 바위에다가 이렇게 바위에다 직접 조각을 새기는 그러한 기법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불상 그림의 본래 어떤 세부 형상이나 아니면 도해법을 그대로 이렇게 잘 보존하고 있는데요. 유적의 어떤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뭐냐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시고 또 이제 동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어떤 벽화가 어떤 뭐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아니면 어떤 풍화에 의해서 이렇게 열화되는 뭐 떨어지거나 색이 변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한 열화 현상이라든지 풍화 현상을 무시하고 그 위에다가 새로 덧칠하는 뭐 긁어낸다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서 이제 다시 그림을 그리거나 벽화를 그리거나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그냥 이렇게 덧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유산 관련 전문가들, 특히 뭐 고고학자라든지 아니면 그림을 전문적으로 벽화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분들이 이 담불라 사원 내에 있는 벽화를 복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계속 그 위에다 덧칠을 해서 그림을 입혔기 때문에 이 껍데기를 벗겨도 계속 나오는 양파 같은 그러한 존재다 보니까 이 그림을 복원시키는 아니면 원상태로 복구시킬 때에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가를 정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부분적으로 어떤 곳에는 이게 일률적으로 덧칠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무슨 뭐 횟감 뜨듯이 살짝 떠서 이렇게 뭐 복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유적의 아니면 벽화라든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오브제들의 어떤 질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 보존이라는 관점과 그 다음에 보존자들, 즉 전성지체 아니면 뭐 스리랑카 국민이 될 수도 있고 이 담불라 사원의 선임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들의 어떤 능력 범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유적지에 대해서는 사실 세심한 관심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스리랑카 이렇게 뭐 첨단 과학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직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좀 열악한 개발도상국에 있기 때문에 스리랑카 정부 차원에서는 이 일을 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고 특히 지자체에서도 어떤 보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그건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벽화 같은 것들이 수행을 하는 신자라든지 아니면 스님들이 어떤 해탈에 이르기 위해서 아니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이곳에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되는데 불교의 어떤 계율을 엄격히 수행해야 하는 그러한 대성불교가 이곳에서 상당히 꽃을 피우게 됩니다. 특히 이제 12세기 이후가 되게 되면은 스리랑카의 이 스님들이 활발한 어떤 그 대외적 교류라 할까요? 아니면 인적 교류를 통해서 불교는 뭐 버마, 미얀마라든지 아니면은 태국 이러한 나라들로 이렇게 전파되기 시작을 해서 대륙 동남아시아의 대부분의 지역으로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건너온 이 불교 문화가 다시 스리랑카화된 형태로 이 태국이라든지 버마라든지 이러한 나라들로 이렇게 전파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아잔타 스쿨에 있던 그러한 인도 불교의 어떤 문화가 똑같이 그대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스리랑카에서 한번 필터링이 된 다음에 다른 나라로 갔을 때 또 그 나라의 어떤 역사적 아니면 정치적 문화적 맥락에 맞게끔 조금씩 이렇게 변해 간다는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스리랑카 담불라 사원 아니면 불교 문화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불교의 전파는 그 나라의 왕권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면서 왕은 자신을 부처님의 화신이라든지 아니면 보살님으로 이렇게 신격화 시키게 되고 또 이 불법을 실천하는 어떤 이상적인 군주로 군림해 오게 됩니다. 군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단 스리랑카뿐만이 아니라 미얀마라든지 태국이라든지 뭐 지금 태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왕이 정말 이상적인 군주로 군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왕들은 대규모 사원이라든지 아니면 불탑을 건축하는 그런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가에 물질적인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어떤 불교의 번창 아니면 번영을 지원하는 하나의 후원자로서 스폰서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국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신망이라든지 아니면 존경은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왕의 어떤 역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향은 조금 이따 다시 사례로 설명드릴 캄보디아의 불교 유적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요것은 이 담불라 사원, 담불라 스쿨의 배치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하자면은 지금 제1동 스쿨 입구가 있고 여기 들어가는데 여기 지금 요 부분이 회랑입니다. 하나의 회랑이고 통로이기도 합니다만은 회랑인데 나중에 설명드릴 이 캄보디아 앙코르와트나 앙코르톰에 등장하는 그 회랑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르고 요 부분 동영상이나 동영상을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만은 요 부분은 사실 근대에 와서 즉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경험하면서 영국 정부가 이 부분을 이렇게 공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다음에 제1동굴 같은 경우 지금 여기 열반상에 있게 있습니다만은 공간이 비교적 좁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공간이 상당히 넓은 부분이 제2석굴, 동굴이 아니라 제2석굴이다. 그죠? 제2석굴과 그 다음에 제3석굴, 그 다음에 제4, 제5 이렇게 있다는 거. 그래서 각 석굴이 차지하는 어떤 공간의 그 차이가 있다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1석굴부터 시작을 해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석굴은 사실 조금 전에 배치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5개의 석굴 가운데 가장 오래된 석굴 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턱하니 누워 계시는 부처님의 열반상이 확 들어옵니다. 네. 확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은 이 크기가 무려 지금 요 사진으로는 작게 보입니다만은 무려 14m나 됩니다. 14m나 되고요. 부처님 발바닥에 지금 여기 보니까 이렇게 뭐 연꽃 무늬도 이렇게 새겨 놓았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열반상이 여러분을 쫙 기다리고 있는데 거의 여기 벽과 붙었다고 할까요? 하나 일체화됐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벽과 같은 어떤 자연석으로 조각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전신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황금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벽화, 여기 지금 보시면은 뒤에 있는 벽화들이, 벽에 있는 그림이 아니면 천정화, 쭉 이렇게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그림들은 주로 15세기에서 18세기에 그려진 것들입니다. 그래서 15세기에 그렸다가 한 1세기 지나서 이 그림이, 때가 묻는다든지 아니면 상태가 안 좋으면은 그냥 그 위에다가 다시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다 깨끗하게 다시 정리를 하고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다 덧칠하는 그러한 형태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 다음 열반상 이외에, 이 안에는, 좌불상, 다양한 좌불상들이 이렇게 진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불상들이 이렇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석굴을 잇는 하나의 통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그 회랑입니다. 그 회랑의 사진이 오른쪽이 아래 사진인데 회랑을 지금 보시게 되면 한눈에 봐도 뭔가 이 바위산으로 되어 있는 이 석굴과 차이도 나지만은 이 건축 양식만 봐도 이것은 사실 근대에 와서 만들어진 거구나 하는 정도는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제1석굴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요 통로를 따라서 제2석굴, 제3석굴 이라는 식으로 돌게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제2석굴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배치도에서도 이 제2석굴이 가장 공간이 넓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넓고 이 안에는 다양한 오브제들이 많고 그 다음에 상당히 웅장하고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별칭 별명이 위대한 왕의 사원이라는 그러한 별명을 갖고 있을 만큼 엄청난 어떤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압도된다고 할까요, 그죠? 어떤 뭔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박력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뭔가 장중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장엄한 분위기라고 할까요? 그런 분위기에 압도돼서 내 자신이 상당히 작아지는 그러한 기분이 들게 합니다. 그래서 공간 넓이는 폭이 약 한 52m 정도 되고요. 길이 쪽으로 폭이 한 52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요 깊이가 이렇게 해서 한 23m 정도 됩니다. 다른 석굴에 비해서 이제 가장 규모가 크다. 그 다음에 석굴의 이제 높이는 앞에 초입 부분에
초입 부분이 이렇게 약 한 6m 정도 됩니다. 6m 정도 되고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천정이 낮은 예,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은 아마 이 바위산을 전부 다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그것은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자연에 있는 어떤 형상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이러한 석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형상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석굴 안에는 지금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40기의 좌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여기 좌불상도 있고 입불상도 있습니다만은 40개의 좌불상과 그 다음에 16개의 입불상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벽과 천정에는 아름다운 벽화들이 상당히 많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들 벽화에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아잔타스쿠 말고 보로부두르의 그 회랑에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부처님의 탄생 이전부터 탄생 후에 그 어떤 일대기를 서사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러한 부조가 쫙 보로부두르에 있다고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죠? 예, 그것처럼 여기에도 이 천정벽화나 천정화나 아니면 벽화에다가 이 부처님의 생애를 약간 압축을 해서 18장 정도의 큰 그림으로 압축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뒀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 침입자들과 싸운 그런 전투와 관련한 내용들이 프레스코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 좌상이든 뭐 입상이든 계면정선 부처님의 얼굴 표정이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적이기 때문에 관람하는 관람객 입장에서는 상당히 받아들이기 편하다고 할까요? 좀 쉽다고 할까요? 예, 그러한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여기서 조금 이제 특이한 것은 이 안쪽에 이제 쭉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렇게 철망으로 이게 다 둘러싸여 있는데 그 안에 이게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예, 항아리에 있고 이 천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는 그런 구조인데 이 물이 어디에서 오는가 보게 되면은 이 천정이 사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약간 이렇게 표시가 있습니다만은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 가보시면은 이 상태가 썩 좋은 건 아닙니다. 썩 좋은 건 아닌데 요 위에 사진처럼 뭔가 이렇게 누수가 생겨서 생긴 그런 좀 지저분한 모양이랄까요, 그죠? 물이 이렇게 번지는 그런 모양이 있습니다만은 실제 천정에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요 물이 떨어지는 그 경로를 한번 추적을 해보니까 재밌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천정에 지금 여기 다양한 이렇게 크고 작은 물고기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려져 있는데 재밌는 것은 물고기가 전부 다 한 방향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물이 어디로 가나, 이 물이 어디서 왔나 이렇게 알려고 하면 물고기가 그려져 있는 방향만 쭉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은 요 물이 떨어지는 이 항아리에 물이 떨어지는 곳으로 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곳에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비가 오지 않으나 항상 이게 물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물이 떨어지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뭐 물이 줄줄 떨어지는 건 아니고 똑똑똑 떨어지는데 이 항아리를 넘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하고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그림, 물고기 그림이 요 지금 물이 새서 이렇게 흐르는 그 경로를 나타낸 거다.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벽화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많은 좌상의 입불상들이 차지하고 있어서 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 좀 문화적인 충격을 받을 것이다 라는 정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석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대한 사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특히 이제 부처님이 다 이렇게 황금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황금색으로 빛나는 어떤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이런. 스리랑카 마지막 그 18세기 왕인 키티사릴 라자하 왕에 의해서 이 석굴이 지어졌습니다. 키티사릴 라자하 왕은 지금 오른쪽 아래에 보시는 이 사진의 인물입니다. 사진 속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총 57개의 57개의 석상이 이렇게 진자를 하고 있고요. 자정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길이 한 9m 되는 앞서 제1석굴보다는 좀 작습니다만 길이 한 9m가 되는 와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또 하나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인도의 그 사원을 장식하는데 흔히 사용되는 불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가운데 있고 부처님의 얼굴 형상이 가운데 있고 그 주변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양 사이드에 뭔가 괴수 같은 동물 같은 그런 오브제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동물의 모습 얼굴이 여기 중앙에 올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도깨비처럼 생긴 형상 같기도 하고 괴물같이 생긴 것 같기도 하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릅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이제 깔라 혹은 칼라라고 하는데 이 깔라는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로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자신의 팔다리 몸통까지 이렇게 먹어치워서 얼굴만 남아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의 옆에서 딱 있으면서 어떤 사악한 것들이 부처님을 방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러한 것이 바로 인도에서 전파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리랑카 담블로 사원에 갔을 때 물론 뭐 라잔타를 갔다가 여기 가면은 더욱더 이제 알기 쉽겠습니다만은 이런 전파 루트를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이러한 것들이 인도에 있었는데 여기도 있네 하게 되면 사실 전파가 됐다는 얘기겠죠, 그죠? 예. 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석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쪽에 있는 절 아니면 사원이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제4석굴은요. 이곳에는 주로 이제 좌불, 앉아 계시는 부처님, 좌불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어진 동굴로서 오래된 것이지만은 사실 이 안에 있는 어떤 벽화라든지 아니면은 벽화의 어떤 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다른 동굴에 비해서 조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텐데요. 지금 여기는 상당히 좀 많이 복원을 한 것 같습니다.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은 이 천정화가 보면 많이 이렇게 열화가 생기고 좀 풍화가 생겨서 많이 벗겨진 그런 것도 많다 그죠. 예. 특히 왜 가운데 있는 이 부분 여기 타본이 하나 있는데 이 안에는 과거의 왕들이 사용했던 보석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뭐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 5번째 굴입니다. 여기도 네 번째 석굴과 비슷하게 지금 사진으로만 봐도
보존 상태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요 석굴은 1915년에 조성된 새로운 동굴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보존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지을 때부터, 이것을 조성할 때부터 제대로 조성을 이제 짓질 않았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당시 불교의 세력이 상당히 약화되지 않았느냐 라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스리랑카는 정말 수많은 나라들의 어떤 침입을 받아왔고, 특히 근대에 접어들어서 유럽 열강들의 침입도 많이 받았고, 또 특히 영국의 식민지였던 그러한 사실들이 이러한 불교 세력의 약화 원인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제 도착을 하려면은 사실 약 한 20분 동안 가파른 계단을 올라가셔야 됩니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은 둘러볼 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 20분 동안 가파른 이 바위산을 올라가게 되면 전망이 뷰가 아주 좋습니다. 그걸 떠나서 약 한 2000년 전에 그려진 이 다양한 벽화라든지 아니면 오브제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담블러 황금 사원과 관련한 참고 동영상을 이렇게 링크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꼭 이 동영상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캄보디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